그 다음에 교재는 83페이지 보시면 거기 밑에 외상 매출금부터 볼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상거래. 밑줄 쳐져 있죠? 네. 거기 상거래 위에나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판매. 그래서 요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은 뭐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판매.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받으러움과 지급엄. 우리가 이거는 회계에서는 받으러움과 지급어음이라고 하고요. 상법에서는 약속어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어음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왜냐면 우리는 회계지 상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속어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왜 약속어음이라 그러죠?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하는 거냐면 이 날짜 되면 돈 줄게. 예, 그렇죠. 그래서 TV 보다 보면은 부도나는 회사들 있잖아요. 대부분 부도나는 회사가 얘 때문에 부도나는 거예요. 예, 약속을 안 지켜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음은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날 안 주면은 부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는 약속어음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되면 받을 어음, 줘야 되면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받을 어음은 자산이고 지급어음은 부채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상거래입니다. 그래서 뭐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판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거기 보시면 니은하고 디귿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어음의 추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추심에다가 밑줄 치시고. 그래서 추심이 뭐냐면은요. 추심이라는 건 돈 받는 행위. 그래서 우리 추심회사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 하는 회사냐면 돈 받아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길거리 걷다 보면 이런 문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그런 회사를 무슨 회사라 그래요? 추심회사라고 합니다. 추심회사 수수료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거기 다닐 때 거래처에서 갑자기 우편물이 날라온 거예요. 얘기도 없이. 그리고 뭔지 봤더니 우리가 그 회사에 줄 게 한 1억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우리가 계속 다음에 드릴게요 그랬더니 추심회사한테 넘긴 거예요. 그리고 추심회사에서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몇 월 며칠까지 안 갚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왔길래 사장님한테 드렸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다음 달에 돈 들어올 거 있으니까 다음 달 며칠까지 준다 그래. 그리고 전화했더니 거기 부장님인가 과장님이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화를 내냐면 돈 줄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하지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리고 나는 속으로 그러면 그 회사에 넘기기 전에 미리 연락 주지. 연락도 안 주고 넘긴 거잖아요. 최후 통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음에 안 주면 넘기겠다. 그런 얘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넘겨갖고 우편물 와갖고 우리가 다음 달에 주겠다라고 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를 내나 들어봤더니 수수료가 30%래요. 그러면 그 출신 있잖아요. 약속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 출신 회사한테 그 출신 약속금을 파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요즘에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놔요. 이 어음을 넣어놔요. 그러면 은행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날짜가 되면 상대방 회사의 통장에서 꺼내와요.
요즘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추심 회사가 있다고 그러던데. 네. 그 추심 아, 추심은 꼭 어음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내가 받을 돈 있죠. 예, 그거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꼭 어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을 외상대금이 있어. 근데 얘가 계속 안 줘. 그러면 추심회사한테 넘기면 추심회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또 뭐 전화도 할 테고 송장도 보낼 테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보호된 회사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인정된 회사예요. 불법 추심 행위는 안 해요. 옛날처럼 뭐 가갖고 뭐 언제까지 돈 안 주면 주먹으로 때리겠다는 둥, 가만두지 않겠다는 둥 그런 건 안 해요. 왜냐면 그런 거에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불법으로 네. 걸리는 거 그렇죠. 그런 거 다 걸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 보내갖고 당신네들 몇 월 며칠까지 안 주면은 민사소송 걸겠다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압박을 주는 거죠. 민사에서 내가 받은 게 있어.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안 줘. 예. 그것도 추심회사에 넘기는 추심회사에 넘기면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민사까지 해서 안 주면은요 그 사람은 받을 확률이 어때요?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돈만 들어. 개인이 내가 받을 돈이 있어. 근데 못 받고 있어. 그럼 넘기면 돼요. 그 대신 얘네가 받아주면 거기에 한 30% 내지 40%를 수수료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근데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는 효력이 없어. 그런 건 힘들죠. 네, 일단 뭐 법적 기간도 다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알아봐야죠. 네. 그래서 참고로 저기 뭐지 갯돈은 5년입니다. 뭐 이렇게 고속도로 도로변에 지나가면 돈 받아줍니다. 뭐 그런 곳들이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심회사. 그래서 돈 받아주는 회사들. 진짜 민사까지 갔는데 못 받으면 그거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 맞아. 그래서 추심하면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줘야 돼요? 수수료 줘야 돼요. 요건 수수료 비용 처리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음은 그냥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은행에다가 어음을 넣어 놓으면 그 날짜 되면은 상대방 은행에서 돈을 빼와요. 근데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돈 받아줬으니까 수수료 주세요. 예. 그래서 은행에 추심부가 있는 게 이렇게 따로 업무를 보는 예, 업무를 보는 게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게 되면은 은행도 자기네가 안 갖고요. 팔아먹어요. 기간이지. 예, 기간 아니요. 그 자기네가 봤을 때 이거 우리가 받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 추심회사한테 돈 받고 팔아먹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대출이자 있죠. 몇 개월 넘으면 힘들어져요. 대출이자 몇 개월 동안 안 내면 넘어가냐면요. 일반적으로 3개월 넘어가면요. 은행에서 아, 이 사람은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추심회사한테 팔아요. 아,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1억짜리야. 그러면 7천만 원 정도에 팔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거 받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예, 압류 걸겠다부터 해서. 이게 대출 그렇죠. 추심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왜냐면 연락 안 오던 것도 자주 연락 오고, 그 다음에 우편물도 자주 날라오고, 그 다음에 뭐 툭하면 뭐 빨간 딱지를 붙인다는 등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어디로 넘기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원래 낼 게 1억 정도 있었는데 8천만 원에 해결했다고. 근데 8천만 원에 해도 그 추심회사는 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 8천만 원보다 싼 가격에 갖고 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안 넘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몇 개월 넘으면 정지되죠. 3개월. 네, 그것도 3개월이요. 일반적으로 3개월이 제일 많긴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대부분 대출이자나 보험은 뭐 걸어놔요? 자동이체 걸어놓잖아요. 왜냐면 자동이체 안 해놓으면은 깜빡해서 그 기간이 넘어가면은 이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 다음에 어음의 할인. 그래서 어음의 할인 보시면은요, 우리 할인의 뜻이 뭐죠? 우리 할인 행사 하잖아요. 예, 싸게 판다, 비싸게 판다? 싸게 판다. 그걸 어음의 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매출 채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받으러음, 그 외상 매출금하고 뭐요? 받으러. 그 다음에 할인의 뜻은 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외상대금이나 어음도 싸게 해서 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싸게 팔았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 딱 한 번만 얘기하고 안 할 거예요. 실무에서는 어음 할인이라고 안 하고요. 어음 깡한다 그래요. 우리 신용카드로 현금 받는 걸 무슨 깡이라 그러죠? 카드 깡이라고 하죠. 예, 없는 용어예요. 그래서 어음으로 현찰 만드는 걸 무슨 깡이라 그래요? 어음 깡이라고 해요. 근데 왜 싸게 파냐면은 날짜가 되기 전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받았어. 근데 이게 6개월 후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은행 가서 할인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퍼센트 계산해 갖고 우리한테 돈을 주긴 합니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짜리를 주면은 1,000만 원 다 주진 않잖아요. 뭐 950, 930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수수료 띄고 받아요. 그러면 나는 팔았는데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손해 났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근데 그게 만약에 네. 저건데 부도 났을 때는 그래서 은행에서는요, 유명한 기업 아니면 할인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중견기업 이상.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좀 튼튼한 회사야. 이런데 아니면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제1금융권에서 안 되면 제2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안 되면 제3금융권, 제3에서 안 되면 사채.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수료가 어때요? 커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뭐든지 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냐면 부도나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크면 클수록 내가 떠안아야 될 게 어떻죠? 높죠. 네. 그래서 큰 데들은 은행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과거에 보면은 큰 회사하고 거래는 하셨으니까 그래고 신한은행에서 할인하시더라고요. 대출도 똑같잖아요.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 사채신용이냐에 따라서 대출 이자도 어때요?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어음의 할인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85페이지 위에 보시면 그 할인으로 나왔을 때는 매출 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이라고 밑줄 쳐져 있죠? 진한 글씨로. 그 다음에 추심이라고 나오면 수수료 뭐요? 비용. 그래서 뭘로 되냐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86페이지 미수금 미지급금. 그리고 초반에는 그냥 요런 게 있다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암기예요. 왜냐면 외웠어도 문제 풀 때 되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암기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은 외웠는데 내일은 또 헷갈려. 그래서 시험날 가서 시험장 가서 덜 헷갈려야 되잖아요. 우리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외웠어도 또 기억 안 나. 그러면 또 외우시고 해서 시험장 갔을 때 최대한 많이 기억나게끔 하는 게 일단 1차 목표예요. 그 다음에 분계는 수업 끝날 쯤 되면은 한 80, 90%는 맞춰요. 그러니까 분계는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근데 암기는 해도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잘 기억나는데 내일은 또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암기는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뜻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암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인데요. 미수금은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거래 이외입니다. 그래서 상거래 이외의 뜻이 뭐와 관련이 없다고요? 판매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상거래가 판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외니까 판매하고는 관련성이 적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없을 때.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87페이지 대손회계의 별표 3개 치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일단 대손의 뜻이 뭐냐면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돈 못 받는 거. 손해가 크다. 그렇죠.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돈 못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 그래서 요즘 뉴스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인터넷 기사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은행들 대손 준비하라고. 대손 늘리라고. 예. 왜냐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대출금 나간 것 중에서 못 받을 것들이 늘어날 거다, 줄어들 거다? 늘어날 거다. 그래서 대손 준비해라. 막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못 받을 거에 대해서 뭐 해라? 준비를 해놔라. 그 뜻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돈 빌려줬다 그래서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당연히 100% 회수율이면 행복하죠. 네. 그래서 이거 아세요? 남성 전용 대출은 없는데 여성 전용 대출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요. 남자보다 응. 여자가 대출을 더 잘 갚아요. 네. 그래서 남성 전용 대출은 없는데 여성 전용 대출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한 70% 정도 갚으면 여자는 80% 이상 갚는데요. 네. 근데 이게 꼭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결론은 남자들이 돈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성 전용 대출이 생겼대요. 어느 기자가 기사로 한번 썼어요. 왜 남성 전용 대출은 없는데 여성 전용 대출은 있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볼 때 이런 걸 가리키다 보니까 우리하고 관련 있는 게 제목으로 뜨면 한 번씩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 부가가치세 때 설명드릴 건데 과세하고 면세라고 있거든요. 과세는 세금을 내는 것이 과세고 면세는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면제받는 게 면세잖아요. 우유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흰우유. 흰우유 면세. 딸기우유. 딸기우유 과세예요. 이거 시험 문제 있어요. 흰우유는 가공을 안 해서 면세고요. 딸기우유는 딸기가 첨부돼서 과세예요. 근데 제가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블로그에서 봤어요. 다음에 기사로 떴었거든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인가 3주 전에 봤는데 설마 이걸 내겠어? 라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웬걸 시험 문제에 초코우유가 나온 거예요. 실제 있어요, 시험 문제. 진짜로. 그래갖고 제가 뭔가를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딴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공부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지금 파트는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사에서 뭔가를 봤나 보다. 왜냐면 이게 저도 그때 놀란 게 어쨌든 시험 내시는 분들도 기사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다음에 이런 게 떴었어요. 그거 보고 그냥 얘기를 할 걸. 설마 내겠어? 그래갖고 안 했는데 꼭 보면 설마 내겠어? 그러면 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더 상세한 얘기는 저 때 할 거예요. 저기 부가세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할 거는 무슨 회계세요? 대손 회계입니다. 그래서 대손 회계 관련돼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회계에서는 못 받을 거 준비하는 거를 대손 충당금이라 그래요. 준비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아니면은 실무에서 충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준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못 받을 돈을 뭐 한다? 준비하는 돈이다. 그래서 그거를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관리비 고지서 봤죠? 그 관리비 고지서에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요 문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돈이에요. 근데 뭘 고치기 위해서요? 긴 거 고치기 위해서. 뭐
페인트 칠이라던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은 처음에 고장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언제 고장 나요? 나중에. 예. 근데 고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아파트 쪽 공부를 했었어요. 예. 근데 딴 거 하느라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갖고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죠. 그거 공부를 했었는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제대로 걷는 아파트는 거의 없어요. 다 부족해요. 대부분 다.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관리비를 올립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가실 때에는 이게 얼마이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관리사무실 가면 알려주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1억이 있어. 근데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바꾸는데 5억이 든대. 그러면 그 4억을 일정 기간 동안에 나눠서 관리비로 다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해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에 이사 가시면. 왜냐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 없어. 근데 누가 봐도 이제 앞으로 터질 거밖에 없어. 그러면 앞으로 내 관리비는 어떻게 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아파트가 장기수선 충당금이 낮은 이유는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 이 집을 사서 오래도록 살 거예요? 집값 오르면 떠날 거예요? 집값 오르면 떠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걷는다 그러면요. 관리사무소에다 항의해요. 무슨 항의하냐면 우리 만약에 옆에 아파트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5,000원을 걷어. 근데 우리는 10,000원씩 내래. 그러면요. 관리사무실에 와서 깽판 쳐요. 뭐라 그러냐면 왜 많이 걷냐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얼마 있으면 갈 거야. 예. 근데 많이 내면은 내 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보는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이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불합리해. 그러면 가서 따질 수는 있는데 그거 갖고 막 싸우고 막 행패 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단점 아닌 단점? 그리고 우리 공부할 때는 이건 안 나오고요. 요건 지울게요. 저희 공부할 때는 충당이라는 말이 두 군데 나와요. 대손 충당금이랑 요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네, 그러면 요거는 뭐 주려고 쌓아놓는 거예요? 퇴직금. 네. 우리 퇴직금 주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없어지냐면 요즘에는 퇴직금도요. 이걸로 줘요. 네, 퇴직연금. 그래서 과거에는 퇴직금을 따로 이렇게 줬었는데 요즘에는 국가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연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잠깐 국민연금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대부분 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들고 있어요. 퇴직연금. 그럼 퇴직연금도 나라에서 관리해요? 아니요. 이거는 나라가 아니고 요거는 저기에서 관리해요. 금융회사에서. 이건 나라 관련된 건 아니에요. 나라 관련된 거는 국민연금이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저쪽에서 관리해요. 뭐 은행이나 아니면 뭐 증권회사 이런 쪽에 가입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회사를 차리시면 거기에서 영업을 와요. 자기네 거 연금 들으시라고. 노동청 말고 노동부에서도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소상공인 작은데 그런 건 이제 노동부 관련돼서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규모 되는 데들은 거기 은행 직원들이 영업 뛰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 갖고 오면은 자기네들한테 플러스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연금 얘기는 요거 할 때 자세하게 한번 드릴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할 때. 그래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충당 나오면 무슨 법? 보충법. 요거 꼭 알고 계시고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뭐 해준다? 채워준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대손상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대손 관련된 게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대손충당금 있고 대손상각비 있고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퇴직공제죠. 네, 뭐 그런 쪽에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예요, 상품은.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여기에만 쓰는 거예요. 매출채권에만. 그래서 매출채권에는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그래서 여기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여금하고 미수금. 그래서 부연 설명 좀 더 드리면 대손충당금은 보충법인데 이 보충해줄 때에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그래서 매출채권일 때는 대손상각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매출채권이 아닐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문제 풀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슨 법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보충법.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101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빨리빨리 나갈 겁니다. 근데 왜 빨리 나가냐면 제가 천천히도 해보고 빨리도 해봤거든요. 근데 천천히 해도 헷갈리고 빨리 해도 헷갈리는 게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하고 뒤에 가서 문제 많이 푸는 게 저희한테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재는 101페이지 기타의 당좌자산.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00페이지 넘었죠. 그리고 회계는 다른 공부하고 좀 달라요. 얘는 좀 장담 긋듯이 기간이 좀 필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한 최소 한 2, 3주는 지나야 그때부터 좀 큰 틀이 보일 거예요. 어느 정도 감도 좀 잡고. 근데 초반에는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한 2, 3일 배우시고 못하겠대. 그러면 저 문 열어드리고 가시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공부든 2, 3일 만에 판가름이 안 나요. 우리 시작했으면, 그러니까 시작 안 했으면 괜찮은데 시작했으면 무조건 그거 관련된 자격증은 취득을 하십시오. 언제 쓸런지 아무도 몰라요. 자격증은. 제가 한 28개 정도 있는데 지금 2개 써요. 전산세무 관련된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우리 가끔씩 이제 컴퓨터 강의하면은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 나머지들은 그냥 묵혀놓는 거예요. 왜냐면 자격증 딸 때 이런 마인드로 따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나 이거 따서 무조건 취업할 거야. 당연히 따서 취업하면 가장 좋긴 한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못 땄어. 공부는 했는데 아예 안 따버렸어. 근데 나중에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안 배웠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배웠으면은 되도록이면 따놓으세요. 왜냐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에이 안 따버릴 거야 이런 마인드로 살았었는데 갑자기 이게 필요한 상황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그때 땄었으면은 좀 더 쉽게 땄을 건데 지금 하면은 좀 더 어려워요. 왜냐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배우려고 시작을 했으면 이걸 꼭 써먹든 안 써먹든 그거는 다음 얘기고 일단 무조건 따놓으세요. 왜냐면 갑자기 내가 그걸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전 무조건 배우면 따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도 있냐면 예전에 몇몇 분들은 자격증은 땄어. 근데 다시 자기 할 걸로 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 얼만큼 벌었어. 근데 이쪽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전보다 월급은 뭐 할 거예요? 적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 분은 오해해갖고 자기가 예전에 수학 선생님이었어. 수학 선생님 할 때 돈을 좀 괜찮게 벌었나 봐요. 근데 이게 강의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수강생이 꾸준히 있으면 돈을 벌지만 수강생이 없으면 돈을 또 못 벌잖아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이제 해보려고 수업 듣다가 면접 보고 왔는데 면접 본 그 다음날 수강 포기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죠. 자기는 수학 선생님이었었던 경력이 이쪽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수학 선생은 수학 선생이고 회계 파트는 회계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거의 최저임금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랑 월급이 안 맞다. 그래서 자기는 안 배울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수학 강사랑 회계랑 숫자 만지는 것만 똑같지 내용은 다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뭔가 할 때 좀 더 잘 알아보는 것도 어때요? 중요는 합니다. 요건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미수수익하고 미지급 비용 옆에다가 그냥 요것만 적어주세요. 결산. 그래서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103페이지 103페이지도 똑같아요.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옆에다가도 결산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그래서 결산 12월 31일은 나중에 결산을 저희가 4시간 동안 하는 날 있거든요. 그날 따로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좀 포괄적이라 그 4시간 할 때 설명드리면 지금보다는 좀 더 이해량이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요거는 좀 중요해요. 선급금하고 선수금 옆에다가 요렇게 적어주세요. 계약금. 그래서 저희 공부하다 보면은 계약금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약금 나오면은 선급금 아니면 뭐예요?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은 먼저 뭐 한 거죠? 받은 거죠? 얘는 부채예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선급금은 먼저 줬는데 왜 자산이냐면 아직 못 받았잖아요. 네, 돈만 먼저 주고 아직 물건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연락 와갖고 저기 사장님 죄송한데 물건이 없어요. 돈 다시 줄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물건 받기 전까지는 내 돈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은 부채예요. 왜냐면 선수금의 뜻이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은 받았는데 물건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돈 뭐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선급금은 아직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내 돈인 거고, 선수금은 아직 물건 안 줬으니까 아직은 내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봐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계약금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면 되고,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108페이지 보시면 가지급금과 가수금. 그래서 요거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가계정이라고 해요. 가짜 계정. 네, 가짜. 그래서 요거는 일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계속 쓰는 계정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쓰는 건데 몰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뭐냐면 지급은 하였으나 내용을 모르는 경우.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장비. 우리 회사 직원들 출장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럼 출장 갈 때 만약에 10만 원을 줬어. 어디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얼마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장비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 요 두 가지가 가지급금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이쪽 파트로 취업하시면 사장님이 이럴 때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나 이따 3시에 나갈 거야. 200만 원만 준비해 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200만 원 준비했다가 줍니다.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요. 사장님 이 돈 어디에 쓰세요? 그러면 어떤 사장님은 이거 내가 어디 쓸 거야. 이거 쓰고 영수증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님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장님도 있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사장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어디에 쓸지는 몰라요. 맞죠? 그래서 그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가수금은 반대예요. 돈은 받았으나 내용을 모를 때.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대. 봤더니 이거 무슨 돈이지? 라고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가수금.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갑자기 모르는 돈이 들어왔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가수금. 그래서 가지급금은 돈 줬는데 어디 쓸지 몰라. 그래서 가지급금은 자산이에요. 왜 자산이냐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출장 갔다가 조금만 쓰고 남은 거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출장이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수금은 부채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잘못 보낸 거래. 그러면 그 돈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죠. 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가수금. 우리 돈 보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통장에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되게 못된 게 이것도 이제 실제 제가 경험했었던 거예요. 저 회사 다닐 때 12억 한 방에 쏜 적이 있었거든요. 잘못 썼어. 아니요, 잘 쐈어요. 잘 썼어? 네, 잘 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12억 쏜 다음부터 100만 원, 200만 원은 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12억 보낼 때 10분 걸렸어요. 네, 12억 써놓고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맞아. 계좌번호 몇 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 비밀번호 몇 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짜 마우스를 들었는데 마우스가 덜덜덜덜 떨렸어요. 왜냐면 12억 그러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잖아요. 그 버튼을 눌렀어. 그 누르자마자 이제 거래처에 전화해갖고 돈 보냈으니까 확인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날부터 사람이 못해 처먹은 게 100만 원 보내잖아요. 확인도 안 해요. 왜요? 머릿속에서 나는 12억도 보낸 사람이야. 100만 원까지 거 잘 들어갔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금액은 크든 작든 뭐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잘못 들어가면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회사 들어갈 때 이쪽 파트는 원래 이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인 세우라고 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증인 세우라고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에서 과거에 돈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격리 직원들 삥땅 쳐요, 안 쳐요? 쳐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그래서 한 7년 전인가 여기 남동공단에서도 한 2억 가까이 해드신 분이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지금도 총무부에 들어가면 다 쓰라고 그러던데. 어떤 거예요? 총무부에 들어가면. 아니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없는 회사들이 더 많아요. 없는 회사가 더 많은데 가면 갈수록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있기는 있어요, 아직도. 근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어요. 그래서 보증인 세우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기칠까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돈을 실수할까봐. 그렇죠. 그래서 실수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수가 아니고 대부분 다 작정하고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슬펐을 때가 이거 한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셨는데 지방에서 상경했대요. 그래갖고 한 1억 5천인가 2억을 삥땅을 쳤는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대부분 삥땅 치면 남자친구 차 사주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아가씨는 그 돈으로 뭘 했냐면 5천만 원어치 별풍선을 쏘셨어요. 아프리카 BJ한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혼자 상경했는데 너무 쓸쓸한 거죠. 근데 아프리카 BJ한테 돈을 썼더니 얘가 5만 가지 액션을 다 하잖아요. 돈 쓸 때마다 누구님 감사합니다부터 해갖고 막 자기한테 위안이 됐었다. 예. 그래서 5천만 원은 그거에 쓰고 5천만 원은 BJ가 돈 빌려달라 그래서 돈 빌려줬대요. 그리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좀 쓸쓸했었던 게 얼마나 쓸쓸했으면 그놈들한테 그 돈을 썼을까. 당연히 삥땅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마음은 좀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